안녕하세요. 신소 학생 여러분. 지구가 거꾸로 수업해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풍화와 사태, 지질재와 대책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사진은 2011년도에 서울의 우면산에 산사태가 나서 인근 주택가를 덮친 그런 모습인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 중에 한 부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풍화작용, 그 다음에 사태, 지질재 이런 것들인데요. 풍화작용에서는 주로 풍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사태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뭔지, 그 다음에 지질재는 어떤 피해가 있으며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제 풍화입니다. 이 풍화작용할 때 이 풍자를 바람 풍자를 쓰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은 이 풍화가 마치 어떤 바람에 의한 것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미 지구가 준 선물 흙에 대해서 공부할 때 이야기했듯이 돌이 쪼개지고 변질돼서 흙이 되는 이런 과정을 통틀어 풍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돌이 흙이 되려면 쪼개지기도 해야 되고 변질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쪼개지는 것은 기계적 풍화작용이라고 부르고 변질되는 것은 화학적 풍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돌이 쪼개지는 과정에서 누가 주로 작용을 하느냐 하면 물, 바람, 그 다음에 이제 압력의 변화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고요. 화학적 풍화작용으로는 물에 녹거나 아니면 산소와 결합하거나 아니면 물이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키는 가수분해 이런 것들이 화학적 풍화작용의 요인이 됩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사진은 이제 1968년도 아폴로 11호가 달에 남긴 발자국인데 이 발자국은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달에는 그렇죠. 물도 없고 공기도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기계적 풍화작용이라는 것은 돌을 잘게 쪼개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돌을 잘게 쪼개는 활동은 누가 하느냐? 제일 큰 것은 바로 물입니다. 왜 물이 돌을 잘게 쪼갤 수 있느냐 하면 물은 얼면 부피가 커지죠. 약 9% 정도 팽창합니다. 그에 따라 돌 속에 스며들어간 돌에 이제 틈이 있으면 그 사이로 이제 물이 들어갈 텐데 이 물이 얼게 되면 그러면 돌에 강력한 압력을 가해서 결국 돌을 쪼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돌이 에, 물이 어는 것이 돌을 깨는 데서 가장 큰 영향을 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압력의 감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지금 그 관악산 꼭대기에 있는 암석인데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 세 번째는 이제 바람.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 돌 사이를 식물이 그냥 뚫고 나갔네요. 그죠? 예,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생물학적 풍화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제 돌을 쪼개는 거니까 기계적 풍화작용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까 관악산 사진 같은 경우에는 관악산이 약 한 1억 6천만 년 전에 지하 10km에서 탄생했다 그랬습니다. 그 탄생한 화강암체가 오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위에가 침식되면서 융기하고 이걸 반복한 결과 드디어 이제 이 화강암체가 지표면에 드러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팽창하겠죠. 팽창하면 이렇게 옆으로 판상 전리가 생긴다는 건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 이와 같이 암석의 껍질이 마치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벗겨지는 이러한 현상은 박리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돌을 쪼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물이 어는 거라고 그랬죠. 이 상부에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물의 동결작용으로 인해서 깨져나간 돌들이
산비탈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이런 것은 테일러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너덜공이라고 해요. 화학적 풍화작용은 용해, 산화, 가수분해 이런 걸 볼 수가 있겠는데 용해 작용에서 제일 대표적인 것은 석회암이 녹아서 석회 동굴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화라는 것은 산소와 결합하는 거죠. 그래서 철이 녹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철석이 생기는 이런 것도 이제 화학적 풍화작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장석이 탄산수에 의해서 고령토로, 그 다음에 고령토가 보호크사이트로 이렇게 되는 과정도 화학적 풍화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중에서 용해하고 가수분해만 따로 보죠. 우리가 이제 그 석회 동굴 공부할 때 이미 했었어요. CaCO3가 이게 이제 석회암인데 그냥 물은 말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먹으면 그런 탄산수는 석회암을 녹이는 성질이 급속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런 탄산수가 땅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이렇게 석회암을 녹여버리게 되면 이제 지하 석회 동굴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것이 화학적 풍화작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정장석이고요. 요게 고령토고, 요게 이제 보호크사이트라는 겁니다. 이 정장석이 이제 탄산수에 녹아서 고령토가 되고, 고령토가 가수분해를 통해서 보호크사이트가 되는 건데, 요 고령토는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도자기 만드는 데 쓰는 거죠. 요 보호크사이트는 수산 알루미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알루미늄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대부분의 알루미늄이 요 보호크사이트에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럼 이런 기계적 풍화하고 화학적 풍화는 서로 어떤 관계냐? 서로 돕는 관계죠. 왜냐? 잘 쪼개질수록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겠죠. 이런 화학적 풍화를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 또한 물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만한 돌이 이렇게 잘게 쪼개졌다. 그러면 표면적이 넓어지죠.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화학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많아지면서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서로 도와가는, 그리고 화학적으로 변질되면 더 잘 또 쪼개지겠죠. 그래서 서로 돕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풍화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가 함께 진행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도 이런 기계적 풍화 작용은 제일 중요한 게 물이 어는 거니까 이렇게 한랭, 이쪽이 이제 강수량이 적은 곳, 강수량이 많은 곳, 추운 곳, 더운 곳이면 이렇게 한랭 건조한 지역은 물은 한랭 건조한 지역은 이제 물의 양은 많지 않지만 이쪽은 날씨가 추우니까 잘 얼겠죠. 그래서 한랭 건조한 지역은 기계적 풍화가 아주 압도적으로 우세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와 함께 습도가 높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풍화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사태입니다. 우면산 사태. 이 우면산 사태를 보면 참 이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큰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 그냥 자연의 입장에서, 인간을 저 자연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뾰족뾰족했던 이런 산들이 이게 평야가 되잖아요. 이런 것을 이제 평탄화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구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어떤 마그마, 또 지구 내부의 에너지에 의한 어떤 그 판의 운동, 이런 것들은 이런 뭐 산을 만들고 화산체를 만들고 스콕산맥을 만들고 이렇게 지구를 뾰족뾰족하게 만든다면 우리 지구의 이제 물이나 대기 이런 것들은 이걸 자꾸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 나가요. 이렇게 평탄하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사태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에 대한 어떤 그 사람을 제외하고 그냥 객관적으로 놓고 보면 사태라는 것은 땅이 평탄하게 돼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그럼 언제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느냐? 사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존에 이렇게 산사면에 쌓여있던 이런 암석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건데요. 이 암석이 흘러내리는 이유는 뭐냐? 그건 중력 때문이죠. 근데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니까 이렇게 비탈길에서는 중심 방향에 이렇게 쌓인 세탁값만큼이 내려가려고 하는 구동력이 되겠습니다. 이거를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게 마찰력이죠. 우리가 물리 시간에 배웠듯이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을 누르는 힘에다가 마찰 계수를 곱한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내려가려는 구동력이 에, 저항력인 마찰력과 같을 때 이럴 때는 가만히 있겠죠. 이건 안정한 이제 상태인 거고 만약에 이제 이 구동력이 마찰력을 이겨낼 수 있으면 그때는 밑으로 흘러내리겠죠. 이게 바로 사태다. 그래서 우리가 사태에서는 알아두어야 될 개념이 안식각이라는 개념입니다. 안식각. 어떤 거냐면 이렇게 모래를 깔때기로 부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쭉 쌓이다가 어느 정도 쌓이면 더 이상은 쌓이지 못하고 계속 흘러내리게 되는 그러한 최종적인 각도가 있습니다. 요 각을 안식각이라고 불러요. 이랬을 때 이제 입자의 크기에 따라서 고운 모래는 35도, 굵은 모래는 40도, 자갈은 45도 이런 식으로 안식각이 나오는 거죠. 즉 어떤 형태의 어느 정도 크기의 입자가 더 안정되게 산사면을 유지하면서 지탱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사막에서 보이는 이런 모래 언덕 사구인데 이런 경우에는 요 각이 이게 이제 안식각이 되겠죠. 이 이상 쌓이게 되면 이제 모래를 흘러내리게 될 겁니다. 아주 자그마한 사태지만 그런 뜻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게 지금 바닷가에 지금 모래성인데 이 모래성 같은 경우는 축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의 경사는 다 이겨내고 심지어 이렇게 절벽조차도 거뜬히 버텨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건조한 모래보다는 축축한 모래가 더 잘 응집돼서 그래서 사태가 잘 일어나지 않고요. 하지만 이게 축축한 걸 지나서 아예 그냥 물로 푹 젖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다 물을 부어요. 여기다 물을 부으면 이 모래성이 무너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로 포화된 모래는 오히려 안식각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왜 산사태가 문제가 되느냐? 여기 이제 밑에 기반한 바위가 있고 위에 이제 흙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 비가 스며들어서 흙과 바위 사이에 막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수막을. 그러면 이제 이 수막 때문에 얘가 견고하게 접착되지 못하고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이 아까 우리가 본 그 우면산 사태와 같은 것입니다. 사태는 어떤 그 생성 원인에 따라서 유동에 의한 사태, 미끄러짐에 의한 사태, 낙하에 의한 사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유동에 의한 사태는 포행이 있고 흐름이 있어요. 포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래층과 위층 사이에 조금씩 계속해서 틈이 벌어지면서 이 틈 때문에 이제 갈라진 틈 때문에 계속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왜 틈이 벌어졌냐면 이게 이제 식었다 가열됐다 이제 땅이 그렇게 되면 요게 팽창했다 수축했다 팽창했다 수축했다 하면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뭐 이 속도가 되게 빠른 게 아니고 아주 느린 속도로 천천히 그래서 이렇게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조금씩 흘러내리는 것을 포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우면산 산사태처럼 이렇게 그냥 쫙 그 진흙이나 이런 것들이 흘러내리는 것은 흐름이라고 합니다. 흐름. 예를 들어서 화산에서도 이제 이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만약에 주변에 있는 이제 빙하 같은 걸 녹이게 되면 막 물이 흘러내리면서 이렇게 진흙이 그냥 강물처럼 흐르는 이런 이류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미끄러짐에 의한 사태는 주로 중간에 전리나 단층이 있을 때, 원래부터 여기 이제 갈라진 틈이 있었던 거죠. 이럴 때 쭉 미끄러지는 것이 미끄러짐, 슬라이드고, 그 다음에 하부가 붕괴돼서 미끄러지는 것은 슬럼프, 함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낙석과 같은 낙하 현상이 있고요. 그래서 꺼짐, 미끄러짐, 흐름, 낙하, 급류, 넘어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지질재해에 의한 피해 대책인데요. 지진과 화산, 그리고 사태에 대한 대책, 어떤 것들이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속에서 발생한 거대한 탄성파가 지표면에 전달되는 게 지진이죠. 그러면 이제 일단 그런 지진파에 의해서 건물과 도로 구조물이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면 뭐 화재, 질병, 이런 것들은 이제 2차 피해가 되겠습니다. 산사태. 예. 잠시 후에 이 중에서 2차 피해로 쓰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지진에 대한 대비의 책으로서는 내진 설계하고 지진 대처법, 이런 것들을 숙지하는 게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세상의 모든 게 다 단점이 있으면 장점이 있죠. 지진을 이용해서 우리에게 좀 도움이 되는 것은 지진을 이용해서, 지진파를 이용해서 지하자원을 탐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구 내부 우주를 연구하게 된 것은 거의 전적으로 지진파 덕분입니다. 이제 지진 해일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일은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는 현상인데,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나올 수 있어요. 태풍과 같은 게 몰려올 때 생기는 폭풍 해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지진이 발생해서 생기는 지진 해일이 있습니다. 이 지진 해일을 보통 쓰나미라고 부르죠. 쓰나미는 일본 말입니다. 1946년도에 요 케라데에서 발생한 지진이 이런 쓰나미를 일으켜갖고 지진 해일을 일으켜서 하와이를 덮쳤어요. 그때 이 하와이에서 최초로 이 그 지진 해일을 발견하고 이것을 이제 쓰나미라고 부르는 사람이 일본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쓰나미란 말이 나왔는데, 일본 말로는 진파, 이 진짜는 이제 뭐 노량진, 정동진 할 때는 항구란 뜻입니다. 항구. 이게 파는 파도.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항구의 파도죠. 일본 말로 부를 때는 쓰나미 이렇게 읽는데요. 이 쓰나미가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현상이 된 거는 1960년도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5년, 56년 전에 칠레에서 강진이 발생을 했는데, 이때 발생한 이 지진에 의한 해일이 이렇게 쭉 하룻밤을 달려서 일본까지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칠레에서 일본까지 가려면 비행기로 하루 정도 걸리는데, 그러니까 이 쓰나미가 거의 비행기 속력으로 일본까지 전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일본 해안가에서 미처 이런 경보를 듣지 못한 사람들이 백수십 명이 죽으면서 이 사건이 되게 이제 유명해졌는데, 그래서 와, 이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빠른 속력으로 가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 사람들이 절감하게 됩니다. 지금 보는 모습은 2004년도 인도네시아 지진에 의해서 발생한 지진 해일인데요. 이때 이제 이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들까지 해서 거의 30만 명이 이 쓰나미로 사망을 했죠. 쓰나미가 발생하기 전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엄청난 피해죠. 바닷물이 들어와갖고서 완전히 이제 이 녹지였던 곳을 그냥 완전히 황무지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네요. 이 2004년 당시 이 쓰나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발생을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발생을 했는데, 물론 이제 피해는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입었죠. 집중적으로 입었지만 이 쓰나미도 인도양을 달려서 아프리카 동해안 쪽에 아주 막대한 피해를 줬습니다.
이 쓰나미는 왜 발생하는 거냐? 그거는 바닷속에서의 지진 때문인데 이 지진이 수직 방향으로 일어날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뭐 옆으로 지층이 이동할 경우는 아니고요. 이게 이제 2005년도 지진인데 거의 비슷한 곳에서, 이게 2004년, 요거는 이제 2005년. 근데 2005년도에 발생한 지진은 수평 방향으로 단층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뭐 피해가 없었어요. 거의 쓰나미 피해가. 근데 이제 2004년 이때 쓰나미는 상하간의 운동이었거든요, 지층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지진이 수직 방향의 단층이 터지게 되면 그럼 이때 쫙 땅이 올라오니까 물도 올라가겠죠. 이때 생긴 이 파동이 쭉 전달되는 게 이게 바로 쓰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생긴 단층이 바다에서 생겼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물이 오르거나 아니면 뭐 내려가거나 이러면서 발생한 이 파동이 쭉 해안가까지 전달되는 현상이 쓰나미입니다. 이렇게 아까 봤듯이 이 쓰나미는 처음에는 비행기 속력으로 가요. 그러다가 이제 해안가가 다가오게 되면 수심이 얕아지게 되면 점 속력은 느려집니다. 그래서 비행기 속력이었다가 고속열차, 자동차, 죽상수 이렇게 느려지는 대신에 파고가 아주 높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다 한복판에서 쓰나미를 만난 사람들은 사실 쓰나미가 있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워낙 파고가 작기 때문에 감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이제 이렇게 육지 쪽으로 와야 속도는 느려지지만 이제 파고가 높아지면서 피해를 결정적으로 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진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 내진 설계인데요. 건물이 옆으로 흔들리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니까 그런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장치를 이렇게 뭡니까 이게 이제 이 바닥 기초 위에다가 건물을 올릴 때 이런 이음새를 내진 설계를 하는 건데요. 뭐 대표적인 게 방진 패드라는 게 있어요. 지진을 방지하는 패드인데 철판과 고무를 번갈아서 이렇게 쌓는 이런 방진 패드를 요 밑바닥에다 하게 되면 그러면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이 방진 패드로 인해서 안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에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벽체나 기둥을 두껍게 만든다거나 철근 사용을 대폭 늘린다거나 X자 형태의 브레이싱으로 보강한다거나 아니면 칸막이 벽도 이제 벽돌이나 블록 대신에 콘크리트 내진 벽을 설치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지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제 화산에 의한 피해인데요. 화산에 의한 피해는 용암에 의한 피해, 이류에 의한 피해, 화산재해에 의한 피해, 가스에 의한 피해 나눠서 보도록 하고요. 물론 뭐 지진도 나름대로 쓸모가 있는 것처럼 화산도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비옥한 토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열에너지 마그마가 있으니까 열에너지로 뭐 온천을 만든다거나 아니면 이제 화산이 분출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유용한 광물이 형성된다거나 이런 것들이겠습니다. 이런 화산은 꾸준히 관찰하면 예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후지산이 조만간 폭발할 것 같다. 내지는 백두산이 폭발할 것 같다. 이런 것들이 평상시 화산을 예측해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먼저 화산에 의한 피해 중에서 이제 용암에 의한 피해. 민가를 용암이 덮쳤네요. 두 번째 이제 이류입니다. 이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머드, 진흙, 플로우죠. 그래서 물처럼 흐르는 뜨거운 진액인데 특히 라하르 이 어떤 거냐면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주변에 빙하를 녹여갖고 거의 뭐 자동차처럼 빠른 속력으로 흘러내리는 진흙강이에요. 1986년도 콜롬비아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 라하르가 발생했는데 그 당시 이 라하르에 묻혀갖고 한 2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독가스 EMP인데 대표적인 게 1980년도 카메룬 니오스 호수 지하의 마그마에서 새어나온 이런 그 독성가스 때문에 1700명의 주민과 가축들이 질식사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 이거 지금 피나트보 화산 모습이고요. 피나트보 화산이 1991년에 분출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 해에 날씨를 보니까 기온이 뭐 한 0.5도쯤 전 지구적으로 떨어졌어요. 왜 그랬냐 하면 1991년도 이 화산 폭발 당시에 한 220만 톤 정도의 화산재가 분출했는데 이 화산재가 성체급까지 올라가고 강한 제트류를 타고 전 지구로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화산재가 지구를 둘러싸게 되니까 햇빛을 가리겠죠. 햇빛을 가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의 기온이 내려가는 겁니다. 아, 쪼잔하게 0.5도 떨어진 것 같고 뭐 이렇게 난리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우리가 맨날 지구온난화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이 지구온난화라는 게 지난 100년 동안 한 1도 정도 올라간 거거든요. 100년에 1도 가까이 올라간 것을 갖고서 난리인데 1년 사이에 0.5도가 떨어졌으면 이거 엄청난 거죠. 예. 그래서 화산재가 굉장히 인류에게 큰 재앙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화산재가 퍼져갖고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는 이런 현상은 양산효과라고 불러요. 온실효과의 반대말이죠. 2010년도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분출했습니다. 예. 에이아프 얄라쿨 화산이 폭발을 했는데 이 화산재가 이렇게 편서풍을 타고 유럽 전체로 퍼지는 바람에 그 당시에 한 달 동안 비행기들이 뜨질 못했습니다. 이제 화산으로 인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뭐 이렇게 땅속의 열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이 화산이 터지는 지역에도 사람들이 참 도망가지 않고 피신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이게 터질 때만 잘 피해주면 이때 쌓이는 화산재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금속 원소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땅이 비옥한 그런 땅이 돼요. 그래서 이제 폼페이 같은 경우도 폼페이 이 베수비오 화산 근처의 땅들은 아주 기름집니다. 그래서 포도밭, 포도 농사를 많이 짓고요. 이 농사의 결과 라크리마 크리스티 와인, 이 와인이 또 그 지역의 특산물이기도 합니다. 하와이도 계속해서 화산이 터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이제 커피가 잘 자라서 세계 3대 커피에 손꼽히는 하와이 이제 코나 커피가 유명하죠. 화산재 구름 방금 전에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이 화산의 전조는 어떠냐? 화산의 전조 이게 지금 후지산 모습인데요. 산 정상에 이제 만년설이 있는 겁니다. 이게 2011년 1월 14일 날 찍은 건데 요건 2011년 12월에 찍은 사진이에요. 2012년 1월에 찍은 사진이고 그래서 보면 이게 2012년 11년 이렇게 보니까 어떻습니까? 2011년의 만년설 크기 2012년 만년설 크기 만년설이 계속 줄어들죠? 이건 땅속의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거는 화산의 전조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백두산 같은 경우는 어떠냐? 보통 이 화산이 터지기 전에 먼저 동물들이 기가 막히게 감지한다는데 이 백두산 인근에서 이렇게 맹꽁이들이 막 길거리로 떼거리로 뛰쳐나온 이런 사건. 그 다음에 백두산 주변에 요 지하수가 샘물이 부글부글 끓는 사건. 여기다가 달걀도 구워 먹었대요. 그 다음에 이제 백두산의 화산체가 계속 이렇게 팽창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상들 이런 걸 봤을 때 백두산 화산도 머지않아 터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전조 현상을 보고서 그 피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사태에 대한 예방인데요. 뭐 별거 없어요.
이렇게 산 주변에다가 뭐 철망도 치고 옹벽도 쌓고, 그래서 이렇게 사태가 밑으로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책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느라고 매우 고생했습니다.